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계 최고위원들이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손 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대표님, 이 액드롭 이거 뭡니까? 다 자강 개혁입니다. 손 대표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무장괴한들에 납치됐던 62살 주모 씨가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납치 315일 만입니다. 25년 전부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는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 업무에서 빠지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신질환자의 난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몰린 곳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에 대해 국가수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중간 소견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허용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부가 공식 발표까지 한 걸 보면 의지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작년에 최종 무산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공여 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의결했던 세계식량기획 WFP와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 방식을 다시 따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을 공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쌀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직접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8차례 유보했는데 3년 만에 최종 승인한 겁니다. 실제 방북이 성사되려면 통일부, 유엔사, 북한 순으로 각각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일부는 유관 점검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일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 우리가 약간 대북 조급증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문제는 북한이 과연 우리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미국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어쩌면 조금 조급하게 느껴질 만큼 정부가 유화 제스처를 내놓았습니다만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진문게 버리겠다며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맞받아 짓뭉개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각종 유화 제스처에도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대북 지원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북핵 폐기가 최우선이라는 원칙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인도적 지원과 방북 승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남북 교류의 조급증과 정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은 탄도미사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결론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건데 다 알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를 신형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보다 비행 고도가 낮아 사드로는 타격이 불가능하고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형 탄도미사일에는 KN-23이라는 식별명까지 부여됐습니다. 2017년 11월에 발사한 ICBM 코드명이 KN-22이고 이번 발사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코드명 KN-23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한미 양국이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가 전략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한테 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기껏해야 식량 지원하겠다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로키로 대응하는 것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끝나더라도 공개할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내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지도부가 오늘 내려가서 전야제에 참석했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내일 광주로 내려갑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광주에 오기 전에 5.18 망언 징계부터 마무리하라고 요구했고 황 대표는 다녀와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원국 기자입니다. 내일 저희 당의 지도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갖은 논란에도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는 광주를 갔다 와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징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5.18 영령들께 참석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18 망언자 징계 처리에 대한 입장. 바른미래당도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낯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영령들을 추모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평화당은 징계를 미루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방문을 광주는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5.18 진상규명과 망언자 처벌에 필사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일제히 참석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희생 영령들을 기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은 광주는 도심 곳곳이 추모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일 황교안 대표의 기념식 참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충돌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는데 먼저 그 상황부터 직접 보시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또 이준석 최고위원, 권원우 최고위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모처럼 이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당대표께서 같은 당 동지들을 수구 보수로 매도하면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실상 손 대표님 불신임 선거였습니다. 손 대표님 탄핵을 의결한 선거였습니다. 대표님, 이 백드롭 이거 뭡니까? 탑, 자강, 개혁입니다. 자강이 뭡니까? 제7공화국은 대표님의 꿈이지 우리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최고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면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볼상사납습니다. 이제 고마해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지금 손학규 당대표님 혼자만 남아있는 고립된 상황입니다.
난 사퇴 안 하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예, 손 대표는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하죠. 여기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말 한마디가 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즉각 조사단을 꾸리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단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유승민 축출 밀약설입니다. 몇 명 우리 당 의원들, 다른 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을 몰아내자. 유승민계 최고위원들은 해당 행위라며 손학규 대표를 면전에서 몰아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축출하는 것을 모의했다면 이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 도의의 저버림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손 대표는 박 의원의 말은 거짓이라고 거듭 부인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긴급 안건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막말을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확인해봐야 된다는 안건과 논란을 촉발시킨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사실을 밝혔고 남의 당 일에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사과한 건 아니라고 해서 반쪽 사과라는 반발을 불렀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도둑에 아래 위를 가리지 않는 여야의 막말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왜 그들은 막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댄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아니네요. 사과는 했지만 논란의 발단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앞서 이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나 고발당하겠다. 최근 여야의 막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논란에 나 원내대표는 사과는 했지만 공세는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편파적인 극우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앞서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 진심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고발장을 들고 검찰로 달려갔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그 정치인의 품격,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 이때 앞장선 김 의원 입에서 한센병 발언이 나온 것이죠. 지난달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한 여당 의원이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하자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 발언 수위를 더 높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도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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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야당이 여당을 향해 한 말은 홍위병. 돈 없는 막말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거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된 사람 뽑고 싶다. 막말하고 일단 질러보는 게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듣기도 많이 불편하고 막말 정치에 대한 민심의 최종 심판이 궁금해집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7월 리비아 무장 괴한에 납치됐던 60대 한국인 남성이 315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건강은 비교적 좋은 걸로 알려졌는데 함께 납치된 필리핀인 3명과 달리 혼자여서 3배 더 긴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6일 리비아 무장괴한 10여 명에 납치된 62세 남성 주모 씨가 우리 시각 어제 오후 구출됐습니다. 납치된 지 315일, 약 10개월 만입니다. 주 씨는 야윈 것을 제외하곤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센 듯 315일간 피랍됐다고 말한 주 씨는 3명이 함께 피랍된 필리핀인들과 달리 혼자여서 마치 900일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UAE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이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외교부는 리비아 동부 군벌이자 최근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해 세력을 확장한 리비아 국민군이 UAE 정부와 특수관계라 성과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62세의 주 씨는 리비아에서만 20년 정도 일했던 인물로 여행금지 국가인 리비아에 허가 없이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머물고 있는 주 씨는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주 씨는 조금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최근 외국 여행을 갔다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 여행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행사들이 판매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에도 위험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입니다. 스리랑카를 검색하니 패키지 상품들이 나열됩니다. 지난달 테러 이후 여행 자제를 뜻하는 황색 경보가 발령됐지만 관련 안내는 없습니다. 스리랑카요. 크게 그런 사항은 없으셨던 부분이긴 한데 금방 지역은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황색 경보 지역은 물론 철수를 권고하는 적색 경보 발령 지역의 여행 상품도 평소와 똑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지를 잘 안 해주니까. 정부는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행 금지 단계인 흑색 경보만 법적 준수 의무가 있고 나머지 단계는 공지를 여행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외여행 관련 다양한 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현 제도만으론 위험 지역인지조차 소비자는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자국민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 경보 제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여행 경보 제도 4단계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딱 부러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해당 국가의 정세나 치안 상황, 그리고 테러,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서 외교부가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교부라고 하더라도 이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 지역의 상황을 다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정보는 대개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해당 국가에 우리 외교부의 공간이 있으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경보 수준을 참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공간이 있는 국가가 적어서 이번 부르키나파소 사건처럼 한 발 늦은 대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황색 경보 지역, 그러니까 여행 자제 구역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벌어지고 난 후에 이 적색 경보를 한 단계 올라가게 됐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는데 이 외교부 홈페이지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여행 자제구역, 황색 경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또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외교부가 황색 경보 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인 온두라스 등 누가 봐도 위험한 곳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황색 경보 지역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이 벨기에의 브뤼셀도 들어 있습니다. 브뤼셀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곳이 황색 경보 지역이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하루에도 굉장히 수백 명씩 가는 이 여행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의 티벳이나 이 선교 여행으로 많이 가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작 위험한 지역도 바르셀로나나 브뤼셀 같이 생각하고 해당 지역을 쉽게 여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던 한국인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 간 분들 다 처벌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이 여행 자제 구역에 대한 관리를 좀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행 함부로 가면 처벌받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까? 바로 흑색 지역인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7개국입니다. 이 필리핀의 몇 개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이렇게 7개 지역인데요. 자, 이곳에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물론 뭐 이런 1차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만 외교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알릴 그런 필요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정신질환자 안인득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 사흘 전 대낮에 서울의 한 골목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이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이라 골목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용감한 시민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성 2명이 골목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고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그 뒤를 쫓습니다. 여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잠시 뒤 도망치던 남성 A씨가 되돌아오더니 무언가를 집어들고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골목에 놓여있던 이 상수도 고무덮개를 방패로 삼아 흉기를 든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이 흉기를 빼앗아 들었고 A씨가 여성 B씨를 붙잡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벌어진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출입금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시군 여자분이라고 얘기더라고요. 난동을 부린 B씨는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돼 2달여 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B씨를 체포한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흉기 난동을 막은 A씨의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경찰이 주의 대상으로 관리하던 한 남성이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식당에 나타나 동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다행히 시민들의 신고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남성에 대한 강제 입원 치료 그리고 상담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손에 낫을 든 채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는 남성. 낫을 바닥에 던져놓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다른 남성이 나와 제지합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남만 약간 줬는데 남만 보고 있었는데 뭐 대뜸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란 식당 주인은 48살 유모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유 씨는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에게 특별한 혐의가 없어 훈방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유 씨는 지역 경찰의 관리 대상 인물. 경찰은 앞서 유 씨가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지만 웬일인지 구청 측은 위험성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고 막 무섭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낸 거지. 거기서는 별 위험 없다고 또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시 유 씨 거부로 상담도 못한 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상담을 거부하는 태도에서도 저희가 관찰되는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좀 같이 평가를 하고. 유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살고 있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 씨 이웃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배우의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모른다라고 했던 여배우의 남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로 숨진 여배우 A씨.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0.1% 나온 게 맞습니까? 0.1% 이상인 거는 맞아요. 호주로 알려준 거예요. 숨진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허리를 숙이고 몸을 비트는 모습이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A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충분히 인식이 있었다, 말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방조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 A씨를 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을 피의자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일명 마약 풍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풍선인데 이 아산화질소는 들이마시면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클럽 등에서 20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인 만큼 반복적으로 흡입한다면 부작용도 상당한데 이를 몰래 유통시킨 일당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계 형사들이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현금 다발도 찾아냅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탄도제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야? 35살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8월 국내에 일명 마약 풍선 판매를 처음 시작해 이 계통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 1년 7개월 동안 아산화질소 가스 캡슐을 25억 원어치 팔아 13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런 오피스텔에 아산화질소를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배달했습니다. 커피 등 용품을 파는 것처럼 위장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속, 경찰 등으로 의심되는 구매자는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명단을 확보해서 그리로 문자를 보내서 아산화질소는 주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하듯이 막 손가락도 막 접히고 막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경찰은 김 씨 등 유통업자 3명을 구속하고 해피벌룬 흡입자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대전에서 한 남성이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쳤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아이 탓을 하면서 아이의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자리를 떴는데요. 인터넷에 사고 영상이 퍼지자 결국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아서 도로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립니다. 인도에 있던 여자아이와 부딪힙니다. 이 남성은 부모와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다 갑자기 킥보드를 몰고 현장을 떠납니다. 엄마가 쫓아가고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빠까지 일어나 뒤쫓지만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손짓 막 하면서 아이고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간 거다. 아이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찾아달라며 인터넷에 CCTV 영상도 올렸습니다. 사고 영상이 SNS로 빠르게 퍼지자 35살 A씨가 사고 이틀 만인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로 분류해 차도로만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정 다 해요. 피해자 쪽 조사나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거 아직 안 받아가지고 피의자 조사는 다 끝났고. 경찰은 킥보드 등 1인 이동수단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원동기의 인도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디서 불이 시작됐나 봤더니 행인들과 학생들이 자주 담배를 피던 주차장 분리수거함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빌라 분리수거함 앞에 앉아 담배를 핍니다. 잠시 뒤 한 여학생이 무엇인가 버리고 지나갑니다. 학생이 지나가자마자 종이박스에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채 10분이 되지 않아 주차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놀란 주민들이 뛰어내려와 소화기를 뿌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둔촌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 3분, 5분 만에 디귿자로 돌아버렸어요, 불이. 일종의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 같은 거. 건물에 있던 주민 13명이 구조됐는데 호대기에 쌓인 갓난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차장 뒤편 재활용 분리수거함에서 시작된 불길에 차량 4대가 불타고 5층 건물 꼭대기까지 그을음이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몰래 담배를 피러오는 행인들과 학생들 탓에 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문구까지 붙여놨습니다. 저 뒤로 가가지고 아침에 보면 저기가 동네 꽁초가 수북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정밀 분석 등을 통해 담배 불씨가 옮겨부터 불이 났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전력은 25년 전부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대신 받아주는 셈인데 앞으로는 이런 위탁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1분기에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 분노한 소액주주들이 다음 주 집단 행동을 예고할 정도인데 한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런 부담은 이제 그만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의 한 민원실.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건이요? 전기가 아닌 TV 수신료 관련 상담을 하는 겁니다. 한국전력에 제기하는 수신료 관련 민원만 한 해 3만 건에 달합니다. 1994년부터 KBS와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전기와 TV 수신료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며 의아해합니다. 별로 상관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이렇게 고지서 보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수신료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전산 처리 비용도 모두 한전 몫이 됐습니다.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전기요금에다가 통합 징수를 했던 거거든요. 한전은 덤태기를 쓴 거죠. 한전이 수수료를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올 1분기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본 기업이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업무까지 왜 짊어지느냐는 비판이 일자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 이런 한전의 고유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기존의 방송법 개정 방식 대신 이번엔 전기사업법을 바꿔 분리징수를 추진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포함해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불응해서 무산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경찰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권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협력하고 견제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어서 두 권력기관 간 갈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왜곡된 주장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경남경찰청과 지역 23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감이하 경찰관들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100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협력, 견제하는 게 민주적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민주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어떠한 전문화 집단으로 지금 발전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간 뒤 이의를 제기해 사후에 고친다는 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경찰청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보안 수사 요구 등 10가지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문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망에선 총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등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에 나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도 다음 주 월요일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놓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사우디가 자국 석유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동 지역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돌무더기를 파헤칩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를 찾아 황급히 실어 옮깁니다. 현지 시간 16일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이 예멘 반군이 점령한 수도 사나 등의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كما كان الناس نائمين في امان الله ومطمئنين تم قصف بيت في حاره في منطقه نعيم والناس في امان الله.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이 폭탄 드론으로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지 이틀 만의 보복입니다. 사우디는 이란이 반군을 도구 삼아 공격을 지시했다며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고 이란은 이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이란 핵협정을 탈퇴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압박이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요즘 강남 클럽에서 최고급 마약은 필리핀산도 아니고 대만산도 아니고 북한산입니다. 순도 때문인데 보통 마약은 주로 공장에서 만들어 불순물이 많지만 북한산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순도가 높아서 최고급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닝썬에서 시작된 마약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강남 클럽가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클럽 관계자. 그는 마약 중에서도 특히 최고급으로 통하는 마약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산 그런 건 고급 VIP들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5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약 거래상들은 북한산 마약이 이미 국내 마약 유통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0%에서 뭐 30-40% 정도는 북한산이라고 하면 최고로 맞아요. 순도가 좋으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이제 북한 브로커들 있죠. 그 선들 부탁을 해요. 다 국경님들 끼고서 하는 거니까 몇날 약속날 잡아가지고 우리는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받죠. 1990년대 중반 경제난에 빠진 북한에선
아편과 필로폰 등 마약이 부족한 의약품을 대체하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외화벌이 차원에서 대형 제약 공장들이 직접 생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졸업생들이거든요. 국가적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무튼 뭐 설비요 뭐요 다 거기다가 집중하니까 그게 A급으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산 마약은 허술한 감시망을 뚫고 우리나라로 무차별 유입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 북한산 마약 실태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국의 개그를 알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 도전한 코미디 팀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배우 차인표 씨가 영화로 제작해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열정과 실력이 있어도 불러주는 곳은 없었던 무명의 개그맨들. 공연팀 옹알스는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인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리더 조수원은 혈액암을 앓았고 멤버들은 비행기값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몸소 부딪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에든버러 페스티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진행하는 등 성과가 보였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우 차인표가 감독으로 변신해 13개월에 걸쳐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고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옹알스가 좀 부럽더라고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 우정.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다큐멘터리는 3만 관객을 동원하며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십자형 창문이 눈에 띄는 빛의 교회부터 한국의 뮤지엄 산까지 대학도 나오지 않은 독학의 건축가는 건축물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삶 자체를 영화로 만든 인물들이 극장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오늘 하루 금메달 3개를 휩쓸어서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결승전에서도 19세 장준의 발차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머리를 발로 정확하게 가격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5대 9로 완승을 거두며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긴 다리를 이용한 공격에 상대 선수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장준은 이 종목 최강자였던 김태훈을 제치고 세계선수권 우승까지 거머쥐어 올림픽 출전권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올림픽이 꿈의 무대니까 열심히 나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게 되면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여자부에선 심재영과 이다빈이 나란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다빈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멕시코 에스피노자에게 20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심재영도 이란의 기대주를 꺾고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등해서 진짜 너무 좋고요.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올림픽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면 세계선수권 4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우리 태권도의 간판 이대우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은 영국 브래들리에게 종료 직전 역전패를 당해 동메달에 머물렀습니다. 대회 첫날 3개의 금메달을 휩쓴 한국. 차세대 주자들의 등장에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청신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느 시인이 자유로를 오가며 차에 치여 죽은 짐승들을 봅니다. 며칠씩 깔리고 깔리다 가루가 돼 날리는 것을 그는 풍장이라고 했습니다. 차바퀴가 모미를 지날 때마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공기가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가 질주할 때마다 태어나는 바람이 고양이와 토끼와 개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거든 교통사고 없는 초원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 살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것을 살려내 돌려보냈던 살기입니다. 그러나 2달 만에 다시 치여 기어이 죽음으로 만난 것이죠. 도로는 무생명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애꿎은 생명들을 질주하는 현대 물질 문명이 깔아뭉갭니다. 그렇기에 며칠 전 광주광역시의 왕복 10차로를 건너는 오리가족 나들이 사진은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은 대로를 어미오리 따라 새끼 오리 13마리가 종종 걸음쳐 가로지르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더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 어미가 이 동네 아파트 옥상에 처음 날아든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사람 눈을 벗어나기 힘든 도시에서 20층 아파트 옥상만큼 알을 낳고 품기에 좋은 곳도 드물었겠죠. 겨울나고 새끼들이 웬만큼 자라자 어미는 본능에 따라 옥상에서 함께 뛰어내렸다가 새끼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미는 이듬해 겨울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미오리가 3번째로 오자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새끼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봄을 앞두고 옥상에서 지상까지 비닐로 만든 긴 탈출 통로를 연결했습니다. 그 덕에 오리 가족은 무사히 옥상에서 내려왔고 주민들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큰 길을 막아준 겁니다. 오리 가족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0m 떨어진 강변 새 보금자리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선 지 13시간 만이었죠. 여린 새끼 오리들에게 인간 세상은 더 이상 매몰찬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동네는 아직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5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새끼 오리들의 세상 나들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웠는데요. 주말에는 이 더위를 식혀줄 비가 옵니다. 서울, 경기, 강원은 내일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충청, 이남으로 비다운 비가 쏟아지는데 특히 제주도에 최고 100, 남부에도 50mm 안팎의 비가 옵니다. 산지로는 더 많은 양이 내리는 만큼 대비 잘 하시고요.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에 전국에 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일은 종일 충청 이남에서 내리겠고요. 더위는 누그러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남부는 20도 내외, 중부는 25도를 웃도는 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릉 19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 또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